오늘은 주제가 바로 폭행죄입니다. 자, 먼저 이 폭행죄의 정의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폭행도 여러 가지가 되게 많잖아요. 안에 카테고리를 그렇죠. 보면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폭행죄는 사실 어떤 게 폭행죄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은 잘 없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하고 조금 다르실 수 있어서 이제 설명을 다른 게 드리려고요. 있나요? 네. 네. 그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유형력은 네. 뭔가요? 유형력이 뭐냐면 이제 뭐 구타, 기본적으로는 구타, 밀치고 때리고 이런 것들 이제 기본적인 건 알고 계실 텐데 머리카락, 모발을 잘라버리거나 네. 그리고 뭐 수염을 밀어버린다거나 이런 것도 폭행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람 몸에 닿지 않아도 어떤 시끄러운 음향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폭행죄의 그 유형력 행사에 들어갑니다. 어떤 신체적인, 유체적인 고통을 반드시 수반해야만 폭행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신체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원칙적으로는 물건에 대한 어떤 행위들, 예를 들어 문을 발로 뻥 찬다거나 이런 것들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아니에요. 그렇죠. 문을 했을 때 문이 폭행을 당한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어요. 문이 부서져라 발로 막 차고 이 문이 부서져서 저 가해자가 나한테 오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거의 이런 상황을 조성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자체도 이제 직접적인 신체에 대한 폭행으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행이 언제나 딱 이럴 때는 폭행이고 이거는 아니고 이건 아니고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생각보다 방송 폭행이라고 해서 되게 단순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반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폭행에 대한 정의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좀 친숙한 폭행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뭐 특수 폭행, 단순 폭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뭐 어떻게 다른가요?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불법성이 좀 더 이제 가중된 것들을 말을 해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아무래도 내가 혼자 이렇게 나가서 너를 때리겠어 하는 것보다는 다구리. 그쵸. 그런 경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그렇게 폭행을 하는 경우는 이제 불법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 네, 그래서 특수폭행이 붙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위험한 물건이 무엇이냐, 이게 꼭 우리가 말하는 총이라든지 이런 흉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유리병. 우리 왜 맥주병 이렇게 깨가지고 막 때리거나 하는 영화 장면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될 수 있고 또 뭐 강목 이런 것들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고 공구. 뭐 생각보다 반전이 아닌데요. 반전 아닌가요? 너무 다 듣기만 해도 아니 공구. 딱 봐도 강목, 위험한가요? 유리병. 얼마나 위험한데요? 자동차는 어떠세요? 그 정도 자동차요? 이 자동차가 이 규정을 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펜은 휴대하고 다니죠. 핸드폰도 휴대하죠. 근데 자동차를 휴대한다고 말하면 조금 어감이 어색하지 않나요? 저는 공부할 때 조금 이상했거든요. 네. 자동차를 휴대한다? 근데 이 자동차도 이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위협적으로 모으는 것들? 그렇죠. 예, 난폭하게 이제 몰아세우거나 그 앞에 끽 서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제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뭐 그런 건 어때요? 주행 중에 딱 붙어갖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폭행죄,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특수폭행이고 단순 폭행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 다중이 아닌 그 나머지 일반적인 폭행, 그냥 주먹질하고 싸우고, 네, 그렇죠. 주먹질. 근데 이제 때렸는데 다쳤어요. 부러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군요. 갈릴 수 있어요. 특수폭행을 알고 나머지가 단순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제가 이제 주먹질을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이유가 정당방위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나는 맞았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날 보호하려고 이제 때린 거죠.
그게 뭐 그렇게 하면 정당방위냐는 물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안 때렸고 저쪽에서 먼저 때렸는데 나는 방어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 이론적으로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이렇게 싸움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정당방위. 왜냐면 정당방위라는 거는 나나 어떤 내 타인에 대해서 현재의 급박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예요. 근데 이렇게 주먹다짐을 하는 것들은 서로한테 이런 싸움을 폭력 행위를 유발했다고 봐서 거의 쌍방폭행으로 많이 됩니다. 선빵을 누가 날렸냐 안 날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두 번째로 때렸다고 해서 반드시 정당방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니에요. 서로 그냥 싸움을 한 정도에 불과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99%. 네네. 이거는 영화가 잘못됐네. 네. 영화에서 되게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막 이제 뭐 한 대 맞고 이제부터 정당방위다 하고 이제 마구마구 패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거는 정당방위다. 결국 주인공도 폭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정당방위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딱 그쳐야 해요. 예를 들어서 소극적인 방어. 이유 없이 나를 누가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제압해서 나나운서님 같은 경우에 이제 등치도 좋으시고 힘도 좋으시니까 그 사람을 이제 손으로 제압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 이제 손으로 딱 제압해서 거기서 멈춰야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손으로 제압이 가능한데 막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거나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제압 딱 했어요. 네. 왜 그랬어? 이렇게 그 정도는 괜찮죠. 그 정도는 뭐 괜찮겠지만 이제 더 넘어서서 멈춰도 되는데 계속해서 나아가면 그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이제 과잉방위. 그러니까 방위라면 과잉방위. 네, 과잉방위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싸움이 되거나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거 법률 톡톡에서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당방위는 없다. 없는 거라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많이 어렵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게 정당방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무거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행하니까 또 묻지마 폭행. 이 얘기는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다뤘던 폭행 중에 가장 나쁜 폭행이 아닐까 싶고 무겁게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도 이 묻지마 폭행을 굉장히 중한 범죄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 묻지마 폭행이라는 거는 대상이 이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너무 무섭죠.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법 질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하게 처벌되고 있고 거의 실형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묻지마 폭행 같은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나라에서도 많이 나서야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도적으로나 어떤 방법이 좀 시행이 되고 있나요? 만약에 이런 어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한 번 당한 경우에 이제 그걸 신고하고 하면 그 가해자가 또 재차 보복 범죄를 하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피해자의 어떤 신변 보호제도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호제도? 네, 이제 이 만약에 어떤 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폭행 사건이 수사 중인 경우에는 담당 형사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뭐 경찰서나 파출소 민원실 같은데 가서 이제 신변 보호 요청을 하시면 돼요.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이제 거기서 무조건 요청을 한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위원회가 열려서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주면 이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은데 이게 사실상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또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이 신변 보호 요청도 다 했는데도 뭐 경찰이 늦게 도착했거나 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모든 일이 다 그냥 끝나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 금지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일정 거리 내로 접근을 하면 어떤 경찰서나 아니면 피해자한테 알림이 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위치 추정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만 어떤 그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제 다른 나라의 그런 내용들도 참고해서 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법률톡톡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폭행죄 이야기를 또 다뤄봤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포인트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댓글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은 또 김한나 변호사님께서 안내를 또 해주실 겁니다. 자, 매일경제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안녕.